뭐냐면요. 이제 제목이 1920년대, 30년대 다양한 대중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보시면 농민운동, 그다음에 노동운동이 나올 건데 농민들의 소작쟁이 예전에 잠깐 얘기한 거 기억하는데 1920년대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계급 계층 분야의 운동은 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사회주의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딱 사회주의랑 관련이 있어요. 이제 농민운동, 노동운동 하나씩 한번 봅시다. 먼저 농민들, 당시의 농민들의 대다수는 소작농이죠. 특히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자기 땅을 갖고 있었던 자작농들마저도 다 뭐가 됩니까? 소작농이 되죠. 그래서 조선의 농민들 대부분이 소작농이었습니다. 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했고요. 그 다음에 20년대 산미증식을 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소작농들이 땅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지대가 수확량의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소작료도 어마어마한데, 자, 일단 줄쳐봅시다. 소작료가 수확량의 약 50%가 넘었다. 그거 외에도 우리 그때 얘기했습니까? 산매정식 계획할 때 수많은 기타 등등의 비용을 집주들이 낸 게 아니라 농민들이 냈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죠. 수리조합비. 수리조합비면 뭐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요. 수리조합비, 종사. 가장 중요한 게 종사죠. 농사 지을 때. 어떤 씨앗을 사느냐. 그다음에 비료, 농약 비용, 기타 세금까지도 지주가 내는 게 아니라 소작농들한테 부담시켰어요. 그러면 얼추 계산해 보면 수확량의 7, 80%를 다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였겠지? 이렇듯 농민들은 열악해진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고자 자,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이죠. 소작인 조합, 농민 조합, 이런 단체들을 만들면서 뭐 농민운동을 전개해 나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특징적인 내용을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뒤에 노동쟁이도 배울 건데 소작쟁이든 노동쟁이든 농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20년대와 30년대 성격이 달라져요. 걔를 꼭 기억하세요. 1920년대의 농민운동은요. 주로 어떤 거였는지 보시면 20년대 농민들은 일단 소작료가 너무 비싸다. 소작료를 낮춰라. 그 다음에 지세나 자, 공과금 같은 경우는 소작농민이 아니라 지주가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작권을 지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대. 자, 여기까지 묶으면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살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1920년대 농민운동의 성격은 생존권 요구 운동이에요. 생존권 요구 운동, 즉 생존권 요구라는 말 안에는 어떤 게 안 들어있어? 정치적인 성격이 없어, 여기까지는. 그지? 경제적인 운동이야.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일이란 말이야. 생존권을 요구하는 소작쟁이를 벌였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 신안이면 우리나라에서 소금만 유명한 게 아니라 워낙 섬들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암태루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서는 워낙 비싼 고율의 소작료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일으켰고요. 단지 암태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사실 이 암태도에서 이렇게 비싼 고율의 소작료를 걷어갔던 건 조선인 지주였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비싸서 당시 일본 경찰이 혀를 쳤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정도. 일본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암태독 소작쟁이고요. 소작쟁이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또 평안북도 용천에 있던 일본 토지회사인 분리흥업의 농장에서도 2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농민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27년에는 전국적인 농민운동 단체인 조선농민총동맹, 와우, 느낌 납니까? 27년에 뭐 나오는 때입니까? 신간회가 나온 때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국적인 규모의 조선농민총동맹, 다 사회주의 영향,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성되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뭐 했습니까? 20년대 농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생존권 요구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암투도 소작쟁이. 그런데 3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운동의 성격이 바뀌어요. 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와, 30년대에 접어들면서 1930년대면 진짜 미국에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잖아요. 대공황의 영향으로 농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와우 이때부터 막 미국에서의 대공황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계화 시대가 전개됐겠죠. 소작쟁이가 격화되었다. 이때는 조선 소작 조정령 등을 시행하고 이른바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1930년대 일본이 벌였던 가장 악명 높은 운동 중에 하나가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농촌진흥운동을 벌여 농촌사회의 불안을 완화를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사회주의 계열은 항일투쟁의 일환으로 그럼 30년대는 이제 농민운동이 단순한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뭘 띠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치적 성격을 띠어요. 30년대가 되면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농민운동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노동운동도 마찬가지. 항일투쟁이 있잖아. 일본에 저항하는 거잖아. 항일투쟁의 일환으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전개했다. 여러분 그냥 농민조합이 아니라 뭐야?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지. 혁명적 농민조합은 토지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요구를 내걸었다 해서 20년대 생존권 요구가 30년대 접어든 왜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아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된 거야. 단체 소작료를 조금 나른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야. 식민지라는 이 조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식민지라는 조건이 바뀐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독립이죠. 그래야지만 농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0년대 말이 되면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후에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농민조합은 거의 소멸되었고 소작쟁이도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부터 일본이 2차 대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출 반대, 징용 거부 등의 생존권 투쟁은 끝까지 이어지긴 했다. 어쨌든 20년대와 30년대를 구별하자. 보시면 참가 인원이 와우 30년대에 절정을 이뤘네요. 쟁의 건수는 20년대 제일 많았죠. 그러다가 한풀 쭉 꺾이게 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전라남도 친안군 암태도 농민들이 지주를 감싸는 일제경찰을 상대로 벌인 소작쟁이다. 지주가 수확량의 70% 이상을 소작료로 거두려 하자 농민들은 23년 8월 소작인회를 조직하고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수확 거부, 소작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을 전개했다. 농민들은 수십 명의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1년 넘게 투쟁을 벌인 끝에 소작료를 40%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공했네요. 신문의 쟁의 소식이 크게 다루었고 한국인 변호사는 무료 본론을 났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전국 농민운동을 자극했다. 두 번째 노동운동입니다. 소작쟁이 다음으로 노동쟁이가 나오죠. 1920년대 알다시피 회사령을 일본이 폐지하죠. 1910년대 회사령은 허가제였죠. 근데 20년대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신고제가 되지.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그러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 친일이라든지 일본인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기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도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했지. 당시 회사 중에는 경성방직 주식회사와 같이 한국인이 세운 곳도 있었지만 당연히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와우 지금 보면 근로기준법에 완전히 어긋나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였으며 임금 수준은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별이 심했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을 만듭니다. 단체를 만들죠.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내걸고 자본가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일제에 맞서 노동쟁의를 일으켰죠. 1921년 부산의 구두 노동자들이 대규모의 함께하는 거지. 연대 파업을 일으킨 이후 전국 곳곳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이 높아졌습니다. 1924년에는 노동계급의 해방, 굉장히 현대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8시간 노동제, 그죠? 현재 최저임금제 이때 나왔어요.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와 농민 합친 겁니다. 노동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조선노동총동맹은 27년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되었다. 역시 아까 말했던 신간에
20년대 후반이 되면서 노동쟁의는 더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으로 변화 발전하는 겁니다. 또한 쟁의가 시작되면 바로 경찰이 개입하여 탄압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노동쟁의의 성격이 역시 얘네도 뭐로 바뀐다? 항일투쟁으로 바뀌어갑니다. 똑같아요. 20년대 생존권 투쟁에서 30년대 항일투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29년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노동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원산 총파업. 소작쟁에서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다. 3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과 연계되면서 노동자들의 활동이 더욱 강경한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나오죠? 단순한 생존권 투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30년대는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이었으며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의 성격을 띄었다. 정치적인 성격을 띄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원산 총파업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1929년 1월 원산의 한 석유회사 노동자들이 일본인 감독의 한국인 노동자 구타에 항의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언제나 사건의 발달은 좀 감정적이죠. 감정을 자극한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단체가 있으니까요. 원산노동연합회는 그 회사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등의 파업을 지원했다. 일본인 자본가들의 집단인 원산상업회의소는 이 기회에 노동운동을 파괴하고자 강경하게 대응했고 이에 원산노동연합회는 총파업을 나섰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돕고자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식량이 도착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연대합니다. 일본, 중국, 소련,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격려 전문을 보냈다. 사회주의. 네, 같은 사회주의자들이죠. 하지만 경찰과 군인까지 동원된 일제의 탄압과 회사의 협박과 회유가 이어지면서 사실 탄압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이거죠. 협박과 회유. 결국 원산 총파업은 넉 달 만에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원산 총파업은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가한 식민지 시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2,000명과 이때 2,000명은 느낌이 너무 다르죠? 자, 다음 문제. 각계각층의 운동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던 사진이에요. 근, 우 이렇게 읽어야죠. 우군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군이라고. 근, 우. 이 잡지 발표할까요? 신간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운동 나오죠. 근대교육을 위해 여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아이들이 물어요. 선생님 왜 남학교는 없는데 여학교가 있나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학교 자체가 누굴 위하십니까? 남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여학교가 새롭게 나온 겁니다. 설립되면서 신교육을 받는 여성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여학교란 말을 쓰는 건 별로입니다. 이제 양성평등이 돼야 되니까요. 이들 신여성은 가부장적인 각종 간섭을 비판하고 여성 해방을 주장하면서 여성들의 교육권과 경제권 보장을 요구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27년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의 가장 큰 의의는 이거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 민족주의 교회가 사회주의가 함께 힘을 합친 처음이자 마지막 단체입니다. 아직 없어요. 이 마지막을 끼려는 새로운 단체가 나와야겠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있던 여성운동 진영도 통합단체로서 근회, 그러니까 근회는 시험에 뭐로 나올까요? 신간회의 자매단체 혹은 좌우합작운동 나와요. 얘 역시. 민족통합운동 얘도 역시 좌파와 우파가 합친 거기 때문에 좌우합작으로 나옵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할 때 근회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성운동계의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합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입니다. 근후에는 여성 교양 강좌, 야학 토론회 등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맹 퇴치 계몽 활동이 있었다. 자, 이 사진, 이 책 사진 기억한다. 근우. 다음요. 청년운동이요. 3.1운동 이후 전국 각지에서 청년회가 조직됩니다. 청년회들은
강연회 토론회 야학 등 개최했고요. 초기 청년운동은 낡은 도덕을 비판하는 자유주의를 비롯해 여러 사상이 뒤섞인 문화운동이었답니다. 초기에는 초창기 때 청년운동은 문화운동의 성격이었는데 23년 서울에서 사회주의 계열인 서울청년회가 주도한 전조선 청년당 대회가 열렸다. 이때부터 지방 청년회는 사회주의 운동 쪽으로 20년대 역시 사회주의 들어오고 나서부터죠. 사회주의 운동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여기 이런 거 조선 청년 총동맹, 조선 노동 농민 총동맹, 조선 노동자 총동맹. 아 무슨 냄새 나는가? 사회주의. 오케이. 조직하면서 역시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와우. 아동운동 가볼까요? 아동운동.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자.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였어요, 이거.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이전까지 어린이란 단어 자체도 없었고요. 그냥 아이는, 재산 같은 거였어요. 재산.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죠.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게 다 뭡니까? 재산이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아이는 뭡니까? 돈덩어리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부자입니다, 지금은. 돈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얘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부자가 되는데, 지금은 부자여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전까지 아이는 재산의 어떤 도구였는데, 아이가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어떤 인격체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것도 역시 이때부터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역시 방정환 선생님이죠. 식민지 시기 아이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했다. 많은 아이가 교육받을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공장이나 농촌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20년대입니다. 역시 1920년대, 21년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여기죠. 방정환 선생님이 어느 단체에 있는지 보세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천도교 소년회가 조직되면서 그랬습니다. 천도교는 동학이지. 동학이는 바꾼 거죠. 본격적인 20년 기억하시고 1920년대 방정환 선생 기억하시고 천도교 소년회 기억하시면서 소년운동 보셔야 됩니다. 세트죠. 방정환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자는 뜻에서 뭐 있었다고요? 어린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도교 소년회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 어린이날도 나오죠? 기념행사와 소년보호운동을 전개했으며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잡지였다고 해요. 판도 종이도 되게 좋은 걸 썼고요. 표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날을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지만 5월 첫 일요일로 바뀌었다가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확정되었다고 나왔습니다. 5월 첫 공일, 즉 5월 첫째 주 일요일 이런 얘기지. 희망을 살리자겠죠.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다음, 이게 너무 잘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3개의 잡지 표지 중에 하나만 꽂으라면 그 누구보다 더 잘 나오는 이 잡지 표지가 바로 얘입니다. 조선형평사 제6회 전조선 전기대회 포스터 사진 너무 잘 나와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좀 진한데 교과서가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 사진을 싣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 확대하는 바람에 자, 뭐가 파마라서 그래요. 파마라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세요. 형평 아니구나. 여기 이렇게 되네요. 형평. 여기는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형평 이렇게 읽어야죠. 형평. 그러니 이 표지 글씨만 읽으면 이게 조선 형평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애들이 이 표지 제목을 안 읽어요. 왜? 선생님 다 한문이잖아. 여기 한글 있지? 형평. 얘는 한글로 썼습니다. 형평. 보죠?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우리가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건 1894년 가곡이었습니다. 1894년이면 19세기 말이에요. 그때 이미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됐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친분제가 폐지됐다고 어제까지 천민이었던 사람이 오늘부터 양반한테 하이 아가씨 이렇게 안부를 못 부릅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도축이나 고기 파는 일에 종사하는 백정이죠. 원래 백정은 농민을 일컬었던 말인데 역시 우리나라 최고 오지랖퍼인 세종이 백정을 농민을 일컫는 말에서 이들한테 붙여주면서 일반 농민들이 우리는 저런 천민들과 같은 호칭 안 쓸 거야 해가지고 갑자기 백정이 천민을 일컫는 말이 돼버렸잖아요. 원래 백정은 농민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도축업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주설세 때는 백정은 천민이었죠. 직업에 따라. 백정에 대한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천민들 중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백정은 호적에 따로 표지하여 구분했으며 즉 아빠 직업에 백정이라고 썼다는 뜻입니다. 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이도 없는 인권 침해잖아요. 이때는 이게 무슨 인권 침해, 인권의 개념이 별로 없었을 텐데. 백정의 자녀는 학교에 다니기도 어렵다. 아니 법적으로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 자 내가 학교에 입학했어? 그럼 호적 조사를 하죠? 호적 등본 띄워와. 근데 아빠 직업에 백정됐으면 난리 나요. 우리 학교는 안 받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혹시 그걸 다른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우리 애를 백정의 아이와 같은 교실에 넣으라고요? 난리 납니다. 이렇게 차별이 심각했어요. 이와 같은 차별에 항의하여 자 역시 20년대 단어입니다. 2020년대 진주 동그라미 치시고요.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형평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니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눈치 없는 친구가 물어봐요.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백정들이 만들었겠죠. 앞에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백정들이 만든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은 뭔데요? 백정을 비롯한 차별을 폐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형평운동은 언론과 또 나오지 1920년대잖아요. 사회주의 영향을 안 받은 게 없어요. 언론과 사회주의 계열의 지지에 힘입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30년대 초엔 호적에서 드디어 백정을 드러내는 표시가 지어졌고 성과를 거둔 거죠. 자녀의 학교 입학도 쉬워졌다.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차폐 운동에서 그치지 않았고 파업이나 소작쟁이 등 여러 사회운동, 당신은 모든 계층의 어떤 사회운동들이 다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너무 중요한 사진 나오면 뭐 형평운동, 조선형평사, 백정들 신분차별 차폐운동, 1923년 진주, 오케이? 어린이날은 21년 방정환, 천도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여러분 이거 국어 시간에도 나오죠? 시 배웠나요? 이 이상화 선생님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쓰여져 있는 연대를 한번 보세요. 20년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문학 작품을 봤을 때 이게 26년 작품이야? 그럼 알지?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때가 어땠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을 팔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20년대에 쓰여진 시라는 배경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요? 껍데기는 가라.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신정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배경 지식으로서 너무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는 뭘 볼까요? 1930년대로 드디어 넘어가나요? 우리가 2000년대, 1910년대, 20년대를 쭉 배워왔습니다.